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1면입니다. 6,244에서 5,791로 이란발 검은 화요일이었다.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었던 이 코스피가 이번에 5,70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재 같이 볼까요? 20만 전자 100만 닉스도 이제 반납해야 됐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이 달러당 원화값도 26.4원이 뚝 떨어졌어요 라고 나오는데 달러당 원화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원달러 환율은 상또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밤 사이에 어디까지 올라갔었느냐. 밤 사이 원달러 환율 한때 1,500원도 돌파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한 건 2009년 이후에 17년 만인 거죠. 네, 17년 만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다. 일본,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받은 충격이 더 커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고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동아입니다. 트럼프, 이란의 지상군 투입 주저안해 전면전 시사. 네,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면전, 이 지상군 투입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 있어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하느냐. 여기 볼까요? 또 같은 날 다른 데에선 지상군은 불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 저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 애매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마음은 뭔지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중동 엑소더스, 이란 교민 23명 투르크로 일단 긴급 대피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동, 지금 이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주변 중동 국가들을 같이 쏘고 있는 거죠. 싫으면 미국을 직접 설득을 하든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동 자체가 지금 다 엑소더스다. 다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교민들도 있다는 거죠. 이란의 교민 23명은 일단 이 근처에 있는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일단 긴급 대피를 했다라는 건데 정부가 일단 그 외에 인근에 1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13개 나라 정부가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할 경우에 수송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현재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진짜 전쟁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조희대 국회 입법 존중, 사법개혁 첫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라는 겁니다. 민주당 주도로 지금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이 이쪽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향은 지금 제목을 국회 입법 중 처음으로 이거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나왔는데 라고 지금 제목을 했는데 다만 요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입법을 존중한다라고 했다는 건 수용하겠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 결국 수용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해석이 또 나오고 있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1억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김경 동시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김경, 강선우 의원 두 사람 다 오전, 오후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밤사이 둘 다 구속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유는 뭐냐?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는 건데 벌써 의혹이 제기가 되고 60일도 넘었죠. 70일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이미 다 인멸할 건 인멸한 거 아니겠어? 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어제 정월대보름이었었죠. 어제 휘영청 둥근 달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좀 보셨나요? 근데 달이 빨갛네. 네, 어제 블러드문이었습니다. 네, 무려 36년 만 정월대보름 날 블러드문이 뜬 건 36년 만이죠. 이거 보면 이 기준기 여기 달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 그런 프레임인데 사실 이 달이 붉게 보이는 이 계기 월식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사진도 같이 좀 볼까요? 원래 달이 이런데 점점 그림자에 가려지면서 사실 붉은색처럼
보이게 되는 개교월식이었었다라는 거죠. 어제 이 붉은 달 보면서 소원 비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영원히 가능입니다. 영원히 무엇이? 여기 같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급, 중상급 무기 무제한으로 비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쟁 영원히 forever 수행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4주, 5주 얘기가 나오는 듯 했는데 갑자기 forever로 넘어갔어요. 네. 이 얘기를 대체 어디서 했느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네, SNS에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면 중상급 수준의 무기 우리 무제한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기사는 이거는 틀렸어요. 참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고 썼느냐를 같이 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거 지금 미국이 탄약이 부족해서 이거 아마 미국 이 전쟁 오래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무제한으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같이 여기 보면 이 리트로스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쉽게 해서 리트윗입니다. 어떤 기사, 자기가 썼던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린 거죠. 뭘 올렸느냐 여기 볼까요? 내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우리는 사실상 무제한의 무기 공급을 보유를 하고 있다. 무제한 무기 공급할 수 있어요. 이 비축량만으로도 전쟁을 영원히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뭐라고 바뀌느냐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한 4, 5주 정도 갈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어제 이 얘기했었죠. 4, 5주 예상했는데 더 오래 할 능력이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 하루 만에 영원이란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이게 영원히 하면 문제죠. 물론 영원히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실탄 없다는 얘기에 욱해서 그냥 하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엔 장기전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겁니다. 보여주신 이런 다른 메시지는 그때 상황에 네. 대처하는 그런 언론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초에는 뭐 중동 전쟁이 2, 3일 내에 끝날 수도 있다고 2월 말에는 얘기했었어요. 그러다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공습이 지금 준비를 하고 군에 이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란이 베네수엘라와는 달리 상당히 강력한 군을 보유하고 있고 전선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4, 5주 지속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간데 4, 5주만 가고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네. 그 이후에 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란을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대규모 공습과 이란의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을 통한 반격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 전쟁을 갖다가 결정짓는 것은 누가 더 많은 탄약을 갖고 있느냐, 무기고가 누가 먼저 비느냐 이러한 기사가 나오니까 네. 그 부분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언론을 대상으로 하고 적국에 대해서 여론전을 피고 심리전을 펴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희일비할 건 없고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미국의 전쟁 수행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어떤 성과를 거두고 전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영원히 forever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 말을 또 고지고대로 듣진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 여론전을 좀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면이 분명히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지금 국내 여론이 별로 안 좋아서 빨리 좀 끝내고 싶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와 진짜 영원히 한다고 길게 장기전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forever란 말을 진짜 고지고대로 믿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 공격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란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Now we have a big decision to make. You know that. Not easy. Not easy. We have a country that's been, for 47 years, they've been knocking out ships, killing people, lots of people. Young man, there's no need to feel down. I said, young man. Now, okay, you ready? Can you handle this? Hamburgers for all. Don't eat too much. Don't eat too much. Right? 네,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기자들이 이 기자들이 이 텍사스 현장 연설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춤도 추죠. 막 YMCA 노래 맞춰서. 그래서 아직 결정을 안 했군이라고 모두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지금 보면 그 연설이 바로 이때입니다. 텍사스에 도착해서 한 연설. 큰 결정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이게 이 현지 시각 기준 27일 오후 3시 50분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텍사스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에어포스 1에서 이미 작전 승인을 했었더라라는 겁니다. 이 비행기 타기 전에 기자들이 백악관에서 물어봤었어요. 이거 이란 공격 최종 결정 어떻게 마음의 준비 된 겁니까? 물었더니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에어포스 1 타고 가는 길에 승인 공격하세요라고 하고 와서 이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떡하죠?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이게 민 교수님 이걸 사실 포커페이스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뭐 금방 끝난다고 해도 이 말은 또 믿을 수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1기 행정부도 그렇고 2기 행정부 때도 네. 마찬가지로 외교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피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래 수단이라고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쟁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미국이 이스라엘과 공조를 통해 가지고 네. 이러한 공습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막 작전을 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추후에 결과론적으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하메네이 어떤 그 지도자라든지 수뇌부들이 어떤 그 토요일 날 회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장소에 폭탄을 30만 정도를 떨어뜨려서 다 폭사시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연막 작전이 없었다면 그럼 이란의 대비책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무진 그 미군이라든지 이스라엘 군은 철저히 준비를 하고 네. 최적의 타격 시점을 조율하고 있었던 거고 최고 지도자인 트럼프는 연막 작전을 펴면서 자기가 모든 이러한 논란의 책임을 껴안으면서 어떤 그 작전의 효율성을 고려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거래 기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사업가죠. 사실 이 사업가적인 그 면모, 연막 작전 이런 부분까지 이런 게 다 이번 이란전에 다 드러난 거 아니겠느냐. 또 그렇기 때문에 하메네이를 또 제거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사실 아까 살짝 말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연막 작전을 펴면서 하메네이도 제거하고 지금 이란전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금방 끝날 것 같기도 해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각이죠. 오늘 새벽 4시가 넘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미국 해군은 가능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위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조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엄밀히는 세계 유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부분인 건데 실제로 그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a little high oil prices for a little while, but as soon as this ends, those prices are going to drop, I believe, lower than even before. 네, 윤경호 의원님. 사실 공짜가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으로 움직여서 유조선을 이거 이제 호송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건 본인이 지금 엄청 뭔가 신경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전 세계 수출되는 중동산 원유 미국은 사실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쵸. 역설적이에요. 가장 의존도가 높은 건 중국이더라고요. 특히 이란으로부터.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이란이 통제를 하겠다. 그리고 그저께 나온 뉴스에 의하면 자국 선박인데도 포탄이 날아왔다. 네. 이런 보도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봉쇄가 돼버리면 전 세계 요동칠 거고 지금 이미 유가 뭐 60달러 있던 게 뭐 80달러 뭐 이미 갔고요. 길게 봐서는 150불 갈 수도 있다. 그런 배럴당. 전망까지 나오죠. 그런 전망까지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일단은 불식을 시켜야죠. 불식은 아니라도 좀 잦아들게 만들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런 일련의 모든 언행은 네. 대외적인 것도 있고요. 반드시 대내용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미국 내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여론이 더 높다는 거고 특히 민감한 건 지상군 파견 얘기 나오면 네. 거기서는 이제 뭐 확연하게 의견이 갈라질 테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미리 잠재우려는 언행이다 이렇게 네. 봐야겠죠. 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신경이 쓰일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아는 한대로 밖은 반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고 중동 전체로 약간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전쟁이 좀 더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라는데 한 표를 더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왜? 미국이 정보력이 엄청나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테헤란 CCTV 수년 해킹, 모사드, 하메네이 동선 다 보고 있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모사드는 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이 정보기관,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건데 관련해서 모사드가 하메네이 관련해서 다 어디서 뭐 하는지 왔다 갔다 어느 식당 가서 뭘 먹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볼까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예요. 2일 이스라엘은 수년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교통 카메라를 해킹을 하고 하메네이의 경호원을 감시를 해왔다. 경호원의 근무 시간, 출근 경로, 그래서 그 생활 패턴을 수집을 해서 구축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하메네이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 교수님. 오, 이거 보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예루살렘보다 테헤란을 더 잘 알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왔는데 이 정도의 정보력인 건가라는 생각이 깜짝 좀 놀랄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력은 네. 세계 최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동 지역에 대한 휴민트의 능력은 네. 미국보다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안보 영역이기 때문에 이란, 이스라엘의 어떤 정보당국이 갖고 있는 그 휴민트, 그러니까 실제로 정보를 활용한 정보 수집 능력은 거의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그 보도해 주신 것처럼 어떤 테헤란의 CCTV로 수령한 해킹하고 네. 하메네이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그런 부분이 바탕돼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인공위성이라든지 어떤 그 최첨단 정보 능력이 결합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효율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그 수장들을 주위부들을 다 타격하고 폭사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러한 정보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전 세계에 어떻게 본다면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뛰어나다 했지만 이 정도까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한 대목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철현 위원님. 우리나라는 괜찮나? 이게 지금 하메네이가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샅샅이 다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면 우리 청와대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미국에서 정보위원회 그때 도청하고 감청한다는 그런 얘기했었던 것처럼 아마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다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아마 저는 이게 보면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뭐 수십 개의 첩보 위성이 떠서 네. 그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아주 체킹을 하고 거의 뭐 실물 단위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고의 어떤 정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저는 우리 이 한반도에서 보면 북한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어떤 굉장히 어떤 정찰 위성이라든가 첩보 위성이라든가 군사 위성이 계속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이란에 대해서도 저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네. 북한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보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조심하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뭐 방비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정도의 정보력으로 우리나라보다도 북한의 김정은이 진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을 거다.
내가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보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잠이 오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네. 그만큼 모든 걸 다 지금 샅샅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일 텐데, 네. 근데 이 정도의 정보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 매일경제 기사 같이 보시죠. 사진 기사예요. 네. 멜라니아 여사죠. 멜라니아 여사가 보면 앞에 뭐 프레지던트 뭐 여기서 뭐라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어디냐? 유엔 안보리입니다. 유엔 안보리를 영부인인데 미국 대표 자격으로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주재를 했어요.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영부인이 유엔 회의를 주재하는 건 처음인 건데, 근데 이 뭐 주재 그래 놀랍긴 한데 이게 뭐 비난받을 일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날 멜라니아 여사가 주재한 이 회의 주제가 분쟁 속의 아동 기술 교육이었다고 하는데 관련 영상 좀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Your mission to maintain security while upholding the responsibility of preventing conflict during times of both war and peace is significant. The U.S. stands with all of the children throughout the world. I hope soon peace will be yours. پنج تا برادران همه توی زیر آوارن یکیشو فقط توی بیمارستانه برشونه توی بیمارستان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안보리 회의의 주제 자체가 분쟁 속의 아동에 대한 게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면서 이란의 한 초등학교를 폭격을 했죠. 그래서 여학교를 폭격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학생 165명이나 숨지는, 네, 참 이렇게 한 명이 관 들어갈 구덩이가 다 이렇게 위에서 찍은 게 마음이 아프다 못해 이제 애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이걸 김철현 위원님, 정보력이 이렇게 뛰어난 미국이 갑자기 오늘 공격해라고 했을 것이냐. 멜라니아는 미국은 그럼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아동회의를 주재하러 갔던 것이냐. 한참 전에 정해놨던 거라 모르고 갔던 거냐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서로 뭐 우연의 일치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멜라니아 어떤 여사가 유엔 안보리에 가서 회의를 주재하고 저런 얘기를 할 때는 보면요. 적어도 좀 상당히 위선적이기도 하고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적어도 인류의 어떤 보편적 가치인 어떤 자유나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네. 적어도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면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미국 내에서도 보면 지금 불법 이민자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강한 단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적어도 그 안에 살려면 적어도 우리 편이냐 아니면 불법 이민자냐 이런 것처럼 이중적 잣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번에 그 이슬람의 어떤 초등학교 어떤 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죽은 걸 보면 그 부분에 있어도 어떤 종교적인 차이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적어도 아마 개신교 국가였으면 저런 식으로 어떤 뭐 오폭 사고가 날 수 있는 저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개신교가 아니고 이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아마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면 언제든지 네. 어떤 보편적 어떤 인권의 어떤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마 이 멜라니아 여사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참 아픈 부분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그들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에 반하냐 아니냐, 그게 첫 번째 기준. 그리고 그 다음 기준을 적용, 뭐 인권이든 뭐든 인류 보편적인 가치도 그 다음으로 이 우선순위가 좀 밀려난 게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미국의 이익에 반할 때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의문이, 민 교수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전 세계적으로 관세 막 해갖고 막 엄청 돈 지금 수급했거든요. 근데 전쟁 일으키면 돈 그거 다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모순적이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나 단기적 경제적으로 본다면 네. 전쟁을 일으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우호적인 세력을 만드는 것에 보다 더 무게를 두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발간된 국가전략보고서라든지 국방전략보고서를 보면 네. 이란의 국력이 수십 년 내에 가장 약화됐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중동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서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같은 중요한 맹방이라든지 원유 생산국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전략 지역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을 적대국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란의 세력을 이번에 확실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우호적인 친미 정권이 들어올 수 있다면 네. 그것은 남는 장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의 어떤 피스메이커로서의 어떤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는가 이러한 계산이 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단기간에 미국이 우호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200조, 300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움직이지 않았겠느냐. 거래 얘기 들어졌거나 장사치의 면모가 분명히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남는 장사가 아닌데 여기에 발을 들였겠어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 중에 사실 나온 게 피스메이커로서의 어떤 면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200조, 300조보다 어쩌면 받을 수 있는 노벨상에 대한 열망이 더 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또 스쳐가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나 지금 이 상당히 전쟁터, 이 어린 아이들도 이 사그라져 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 교민들 괜찮아라는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란 교민 23명 1박 2일 육로를 통해서 투르크로 일단 대피를 했습니다. 사실 언론은 알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건 사실 뭐 엠바고라고 하죠. 보도 유예. 완전히 투르크로 넘어갈 때까지는 저희도 이 보도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긴 한데 완전히 이 어젯밤에서 오늘 새벽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이 대피를 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 무사한 상황이다라는 건데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한국인 또 이 교민들은 어느 정도 안전이 좀 확보가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여기만이 아니죠. 중동 전반적으로 지금 다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중동 현지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올까요? 네, 연휴를 맞이해 가족들과 휴가를 쓰고 해외여행을 스페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카타르가 목적지는 아니고 카타르에서 환승을 해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출발했는데 이제 근처 상공을 비행기가 그냥 뺑뺑 돌다가 훼항했습니다. 평시에는 괜찮지만 새벽에도 쿵쿵거리는 소리들이 들리고 아마 미사일 요격이 격추돼서 내리는 소리 같은데 이제 그 경우에는 좀 소리도 크게 들리고 진동도 가끔 느껴지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있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공이 열려 있고 좀 항공편이 있다고 해서 개별로 뭐 택시 기사를 섭외하거나 렌트카를 빌려서 육로로 대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들 쉽게 나서지는 못하고 일단 발 동동 구르면서 일단 호텔에서 다들 기다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트를 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이제 큰 물 같은 거를 사러 갔는데 이제 물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 있고 계란 같은 것도 많이 빠져 있고. 네. 처음에 나온 분은 저희 매일경제 기자예요. 네. 저희 매일경제 신문 기자인데 가족들하고 갔는데 거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의 아니게 억류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오도 가도 못하고. 다만 두바이 쪽에서 호텔비는 다 지금 공짜로 다 우리가 다 지원해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묵어도 이게 마음이 편할 것이냐. 지금 보면 다 영공이 뭐 막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불안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바로 저 모습. 지금 마트에 가도 막 다 약간 사재기처럼 다 지금 이 물건들을 너도나도 이 뭐 화장지, 물 이런 거는 다 이제 사들이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이게 이란, 이스라엘, 뭐 미국 여기만의 문제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한 20일 전에 제가 아프리카 튀니지를 좀 다녀왔는데 네. 카타르 도하에서 환승을 했거든요. 경유를 굉장히 많이 하죠 거기서. 예, 도하에 이미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도하를 경유해서 유럽 지역이나 또는 중동 일대 가는 비행기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을 무사히 지금 대피시키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나라가 14나라거든요. 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14나라에 지금 2만 1,000명, 뭐 2만 2천 명 이 정도의 교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교민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카타르 도하나 아니면 UAE의 두바이 같이 환승이 많은
중동 지역의 공항들 거기에 지금 발이 묶여 있는 우리 아마 관광객도 상당수일 겁니다. 우선 당장은 뭐 인근 지역으로 육로로 이동 대피 가능하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비행기에 어떤 격추까지는 아니라도 비행기에 뭐 차질이 생긴다 이런 경우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네. 다른 때는 특정한 나라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우리 군함기를 보내서 실어올 수 있지만 이건 지금 온 다 퍼져 있는 거고요. 그쵸.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가 지금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트럼프의 이란 공습이라는 게 나와 전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네. 사실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어라고 잉잉 울면서 지금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지금 밤사이 아까 말씀드렸죠. 원달러 환율이 얼마까지 올랐었느냐. 볼까요? 원달러 환율. 네. 1,500원을 물론 넘었다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잠깐 1,500원을 넘었었다. 17년 만 2009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저희 뭐 IMF 때 얘기하면 너무 옛날인가요? 그때 유학생들 짐 싸서 다시 들어왔거든요. 너무 비싸서. 거의 약간 그런 상황까지 우려되는 거 아니었는데 물론 지금 현재 내려왔어요. 내려왔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485.7원 정도까지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게 이 1485.7원까지도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도 이게 심상치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다들 깜짝 놀랐죠. 6천 붕괴됐네? 라는 겁니다. 어제 코스피 같이 보죠. 네. 5,791.91. 이것도 놀랍고 이러다 보니까 20만 전자라 그랬는데 20만 전자 깨졌죠. 100만 닉스도 깨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괜찮나? 계속 갖고 있어도 되나? 라는 얘기가 어제 정말 곳곳에서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모두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불어서 어제 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20만 전자가 깨졌죠.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사실 이 사진을 보여드렸었어요.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타. 라고 했었던 이재용 회장이 AI 합성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도 돌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돈 사진이에요. 어제 돈 사진. 네. 미안해. 나 먼저 갈게. 형 어디 가요? 라는 손을 두고 미안해. 안 되겠어. 나 좀 살자. 라고 하면서 이재용 회장이 먼저 차에서 내리는 이런 모습까지도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재용 회장이 내리면서 형 어디 가요? 라고 했는데 요건 김철현 위원님 주식하십니까? 조금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재용 회장 버리고 떠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 일시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마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어떤 뭐 주식시장이 아마 굉장히 뭐 엉망진창이 되고 대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결국 저는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란에 대한 공격이 보면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되고 정교하게 준비됐다고 하면 그 미국 정부는 거기에 대한 모든 충격파를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대비책까지 다 만들었을 텐데 그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머지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전격적인 공습이 이루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비도 없었다는 부분이 네.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미국은 미국의 이익대로 그냥 움직였을 뿐이고 다른 나라 어떤 동맹국들이나 다른 세계 어떤 경제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과거에 바이든이든 아니면 오바마든 이런 사태를 몰랐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을 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고 어떤 인류의 어떤 적이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하게 되면 결국 이란의 어떤 지도체제나 이런 것들은 붕괴가 되고 하겠지만 결국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파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장기화가 된다는 그런 것들 또는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주가의 문제가 아니로 네. 우리나라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게 지속이 된다 싶으면 어떤 기름도 배급제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금 당장 우리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원유 자체도 배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어떤 컨틴전시 플랜도 지금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주식시장 얘기만 하자면요. 사실 어저께 7% 하락이잖아요. 그건 이틀치로 봐야죠.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네. 3월 1일 우리는 휴일이었잖아요. 사건은 28일에 터졌죠. 하루의 범퍼 역할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우리는 그 이틀치의 하락폭이 어제 하루에 비교를 해보면 일본이나 대만 우리하고 비슷한 뭐 아시아 증시잖아요. 일본은 한 4% 정도 빠졌거든요. 대만은 한 3.5%.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큰 폭이긴 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프로그램 매도라는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근데 우리는 지금 기관의 비중이 높잖아요. 네. 기관 중에도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잖아요. 뭐 특정 종목에 따라서는 60%, 70%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이런 외부 변수, 그다음에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컴퓨터가 그냥 매도 주문을 내서 일정 부분 수익을 확보를 해놓고 다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상황을 봐야 됩니다. 왜냐? 네. 미국의 경우는 처음에 급락을 했다가 장 후반에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미국도 이 정도인데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이 오죠. 우리만 그러면 취약한 시장이냐? 이제 환율이라든지 다 엮여 있으니까. 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주식과 채권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100% 열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낙폭이다.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좀 낙폭이 컸긴 컸지만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제 이게 프로그램 매매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또 이게 떨어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지금 이 전쟁 위기 이런 상황이면은 떨어지는 게 또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오르느냐 볼까요? 네. 이번엔 어서 타 묻지 마 설명할 시간 없어라고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지금 손을 내밀고 있죠. 더불어서 여기 이거는 탱크인가요? 네. 탱크 같은 이 차에서 지금 김동관 부회장이 지금 손을 내밀고 있어요. 어서 타라는 거죠. 물론 제가 보여드린 이건 모두 다 AI 합성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합성 사진들이 돌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좀 한화는 방산주죠. 그러다 보니까 김승현 회장, 김동관 부회장이 얼른 타라는 이 밈이 또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떨어지는 게 있으면 오르는 것도 있고 합니다만 중요한 건 전체적인 안정성이겠죠. 8시 37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잠시 뒤 9시면 오늘 이제 전쟁이 나고 이제 비즈니스데이 두 번째 이틀째 장이 아마 열릴 거고 여기서 얼마나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이냐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를 불구덩이에 몰아넣고 지금 본인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 얼마나 벌었을까요? 네. 번 건지 잃은 건지 끝까지 좀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조용히 갈게요예요. 조용히 갈게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국힘 사법 3법 규탄 여론전에서 윤어게인 목청만 들렸어요. 라는 겁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도보 행진을 할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사법 개혁 3법,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사법 파괴 3법 여기에 대해서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윤어게인 목청만 들렸다라는 게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실제 그랬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차분한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행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당대표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고 장동영, 김민수 화이팅! 이제 조용히 갈게요. 이거 봐요. 이러니까 그랬지? 앞에 나오세요. 사진 안 찍으면 거리 만들어주세요. 거리.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아서 구호를 하거나 저희가 피켓도 못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운데 걸립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의 도보 행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단 국회에서 시작을 해서 청와대 앞에까지 가는 거였었는데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란 얘기가 구호가 상당히 좀 큰 목소리로 나오죠.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보면 김철현 위원님, 장동혁 대표가 살짝 좀 당황한 듯한 모습도 좀 보여요. 국민의힘과 함께 원래 같으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 개혁 이번에 이제 민주주의 청와대 헌정 사법 어떤 수호라는 그 개혁 법안에 대해서 네. 지금 하나의 어떤 장애 목소리를 집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주십시오. 국민 여론전을 펼치는 부분인데 제가 맨 여기 앞에 아무래도 서서 윤어게인 싸우겠습니다. 세력들이 와서 맨 윤석열 앞에 전 서서 대통령에 대한 싸워 어떤 이기겠습니다. 대통령을 얘기해 버리게 되면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조금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다만 저는 어제 이제 장애 집회가 뭐 이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네. 현장에 온 많은 지지자들도 보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예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게 맞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입법 폭주하듯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3개의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전을 펼쳐야 된다는 부분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저는 어제 국민의힘에서 장애 집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좀 정무적으로 판단이 제대로 된 게 맞나, 타이밍이 제대로 맞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첫 네. 번째는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까지 갔는데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자리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해도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는 저게 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국회의원은 참석하고 어떤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당협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이기에 대한 참여율이 상당히 좀 낮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떤 정부적 판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미국에서 이란에 대해서 공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떤 경제적 비상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물론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사법 개혁에 대한 어떤 권력의 분립에 대한 부분, 헌법적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부분이 얘기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적어도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 비상 경제 위기 상황이라면 이런 때는 조금은 이 순서를 조금 뒤로 미뤄도 되지 않았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장애 집회가 가지는 정무적 오판에 대한 부분,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데 굳이 지금 청와대로 행진을 하는 게 글쎄 며칠 좀 뒤로 미뤄도 되는 거 아니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런 판단이 과연 지방선거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막 성조기도 지금 나오고요. 윤 어게인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옆에 같이 모여서 하나의 한 팀처럼 같이 움직이고 있죠. 장동혁 대표는 이제 우리 뭐 힘을 모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이게 뭐 집회 시위를 아니라 그냥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조용히 가야 됩니다. 라고 팻말도 못 들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뭐 주변에 이 분들이든 다른 팻말, 이른바 윤 어게인 지지 세력의 팻말이나 성조기, 태극기 요것만 더 좀 부각이 되는 거 아니었겠느냐. 어제 그래서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네. 야 장외투쟁에 나타난 윤 어게인 일부 의원 이건 아니다 라며 이탈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대체 누구냐? 여기 같이 볼까요? 장 대표 어제 얘기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지자들의 연호가 더 커졌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초선 김재섭 의원 들고 있던 피켓을 내려놓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왜 떠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이 상당히 짧죠. 이게 송영훈 대변인님, 이건 아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아니다. 5글자로 답이 충분하죠. 김재섭 의원이 정상적인 보수 정치인다운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와 같은 장외 도보 행진은 메신저에 대한 손상을 넘어서서 메시지까지 오염시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앞서 영상을 봤지만은 저것이 정말 사법 파괴 3법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인지 아니면은 윤어게인 집회인지가 분간이 안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법 파괴 3법은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의 윤어게인 세력만을 위한 것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재판헌법 소원이 도입돼서 이른바 4심제가 되면은 우리 국민 전체가 다 법률 비용이 늘어납니다. 또 법 왜곡죄 같은 것이 도입돼서 판사들이 직무상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수 없게 되면은 그런 것이 결국 국민 전체의 손해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저런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복귀를 외치고 윤어게인 메시지가 공공연하게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사법 파괴 3법의 문제조차 정확하게 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런 노선 오류, 전략 오류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상적인 보수 정치인이라면은 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이 이건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런 목소리를 매우 뼈아프게 들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뼈아프게 들어야 될 얘기가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이 도보 행진을 하는 중에 국민의힘 당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볼까요? 여기 지금 청와대 앞에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도보로 걸어가 청와대 앞에까지 갔는데 이 시각 국민의힘 당사는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태였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이 교인들 뭐 당원 가입 관련해 갖고 지금 합수본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지금 아예 바로 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빈 집이죠. 빈 집에 바로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간 상황이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조현선 변호사님. 아까 말씀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데 왜 청와대에 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빈집 앞에 가서 또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쪽 빈집에는 또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지난번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저질해서 압수수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번에는 압수수색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민의힘 당사를 지켜야 될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거리에 나온 셈이죠. 저는 이번 목적이 굉장히 저는 불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도보행진은 단순히 사법개혁 3법을 저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법개혁 3법을 저지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본회의 통과 전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야겠죠.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제2요건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보행진을 왜 했을까?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 전륜하지 않고 함께 전륜을 거부했다라는 그러한 비판과 함께 지난 선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와 달리 굉장히 싸늘한 민심, 대구 민심을 얻었죠. 저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사실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성 지지층, 윤어게인 세력의 그런 힘을 얻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도보행진 함께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 많았나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어게인 세력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그런 사실상 지지층들을 오히려 장외에서 결집하고 본인이 힘을 받기 위한 그런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판적인 입장에서 함께 끝까지 도보행진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결국은 장 대표 본인의 지지세를 위해서 한 거 아니겠느냐. 진짜 사법개혁 3법을 반대를 하려는 생각이었으면 표결 전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야 됐는데 순서가 좀 늦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일단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부권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일정이 더 이어집니다. 오늘도 규탄대회가 있고요. 뭐가 있느냐. 어제, 오늘 도보행진 및 규탄대회가 있고 내일부터는 전국을 돌면서 장외 투쟁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국을 돌면서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사법개혁 한다는데 이거 사법 파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윤경호 위원님 전국 순회하면서 하는 장외 투쟁 어떻게 보십니까? 3월 5일이 지방선거의 또 분기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공직자 사퇴 시한 그쵸. 90일. 3월 6일부터는 모든 이제 규제가 가동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건데 그걸 감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저께 이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이라는 표현을 보고 그럼 장내에서 충분히 싸워봤냐? 이를테면 필리버스터라는 거 하나 이외에는 뭐 기억에 남지 않는데 필리버스터도 그나마 뭐라 그러죠? 저 국회에 와가지고 연설을 해야 되는 순서에 해당이 되면 의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 사법개혁 3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현행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앞장을 서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뭘 위한 투쟁이냐.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된 거고 그게 어저께 도보 행진을 할 때 주변에 있었던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제3자적인 그냥 방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롱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걸 알까? 그걸 모르면 이 제1야당으로서의 지금 갈 길을 제대로 가는 거냐. 어떻게 보면 한숨이 좀 나오는데요. 단순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두보를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라는 한 축의 제도권 안에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정당이 갈수록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마 편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이 국민의힘 지금 장외 투쟁을 통해서 내일부터 전국을 돌 거다라는 건데 사실 이미 전국을 돌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누구냐?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입니다. 근데 이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가 됐습니다. 볼까요?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행 8명 윤리위에 제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소를 제기했는지 같이 볼까요? 이상규 당협위원장입니다.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누구에 대해서 박정훈, 배현진, 우재준, 정성국, 김혜지, 진종호, 안상훈 그리고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김경진 위원장까지 해서 모두 다 지금 이 친한계죠. 관련 인물하여 한동훈이라고 아예 그 박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소를 제기해서 왜 여기 징계 요청 근거가 있죠. 뭐라고 나왔느냐? 당헌 당규에 따른 윤리 규칙을 위반했다. 당명 불복 및 이 타 후보를 지원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됐고 무소속인데 왜 나오려고 하는 타 후보를 지원을 하는 거냐? 당협 기강이 파괴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로 좀 안에서 싸우고 있을 때 거기는 왜 거기 가서 다른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해서 소를 제기를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장동혁 대표도 지난 최고위 때 최고위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아니 한동훈 전 대표 주변에 다른 친한계 의원들이 있는데 이거 해당 행위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발언이 있고 뒤이어서 실제 윤리위 제소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건데 송영훈 대변인님 지금 제소가 이미 제소가 된 상태예요. 그럼 다른 의원이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당원권 정지인 상태인 건데 만약 윤리위 올라가면 이건 진짜 제명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봅니다. 법원이 배현진 의원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그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을 지난주 목요일에 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신문기일 1시간 44분을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부는 이 사안이 과연 징계 사유가 정확하게 갖춰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재판부가 정당의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관여하지 않겠다. 현재 이런 스탠스를 내심 갖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당 그리고 방송에 관한 가처분을 많이 심리하는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뉴스도
유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계속 징계 정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과도한 흐름을 한 번은 법원이 개입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징계 청구가 들어갔을 때에는 법원이 더더욱 이것을 가처분으로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3월 5일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3월 2일까지 신청인 측이 모든 추가 자료를 내고 당 측이 3월 3일까지 내면 법원이 3월 5일, 즉 내일까지 판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추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저렇게 당내에서 정치로 해결하지 않고 자꾸 윤리위에 보내서 징계와 숙청을 반복하는 상황이 되면 저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은 아마 이번 주말에 있을 부산 구포시장 그리고 부산 온천천에서의 그 워킹 행사에도 네. 더 보란 듯이 가게 될 겁니다. 한 번 가서 징계받으나 두 번, 세 번 가서 징계받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하지하책이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거는 친장 쪽에서 당권파 쪽에서 오히려 더 하지하책이다. 이런 건 전략적으로 좀 별론데요라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서문시장 방문할 때 동행했던 친한계 의원들 해당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장행위 아닐까요? 해당 행위? 해장행위 같은데. 해장행위요? 예. 아, 예. 장동혁 대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보수 정치인이라면 그분들 응원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못 가게 하는 게 보수 정치인의 정신에 이 할 일인지 저는 일단 먼저 그거 묻고 싶고요.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너무나도 편향적인 윤리위 당감이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예. 패턴으로. 그러니까 문혁 때 홍위병이나 아니면 뭐 6.25 때 완장 차고 축창 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데, 부산에 가는 거는 원래 제가 안 가려고 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진짜 분위기가 징계하고 탄압하고 이러려고 하면 예. 반대로 좀 힘을 실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아예 안 갈라 그랬는데 가야겠네라는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우재준 의원.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해장행위죠. 그래서 해장행위를 오타를 잘못 말을 한 줄 알고 해당행위요. 근데 그게 해장행위라고 해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철현 위원님. 결국 당이 아니라 장만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장동혁 대표하고 윤리위 징계를 신청 그 당협위원장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장동혁 대표 이 부분, 그러니까 대구에 동행을 하거나 또는 부산에 동행을 할 때 같이 가게 되면 해당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면 어쨌든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영구 제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당규상으로 볼 때는 그 영구 제명된 사람이 하는 개인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조금 별로 불편한 시각으로 비춰질 수는 있거든요. 다만 징계를 얘기했다는 부분들은 보면 저는 나름대로 이 장동혁 대표 측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포석이 좀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네. 내란 프레임에 갇힌 채 지방선거를 치르면 지방선거가 참패할 것이다라는 예견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장동혁 대표가 혼자 오롯이 질 것 같지는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결국은 친한계들이 계속적으로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탕질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조금 전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지는 않고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친한계 의원들에게 조금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 이번에 윤리 제소를 하게 되면 결국 배현진 효과는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이 어쨌든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하는 친한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주관했던 어떤 북 콘서트에 나타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구에 서문시장을 갈 때도 오지 않은 분들이 많고 또 부산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좀 재미있는 현상이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그 야외 장외 집회를 하는데 그게 친한계 의원들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결국은 보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보여준 어떤 시범적인 효과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어떤 부산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떤 부산에서의 방문이 어떤 한동훈 전 대표 상당히 어떤 대구 성북시장 이어서 기사 올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도 상당히 아마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하기에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효과를 노린 윤리 제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보란 듯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더 세게 얘기하는 차원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나중에 지방선거가 혹 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만이 아니라 저기도 잘못이 있어라고 뭐 명분 축적 중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어떤 생각인지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이런저런 해석들이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네요. 먼저 첫 번째, 김경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이죠. 두 사람 어제 동시에 구속됐죠. 기사같이 볼까요? 네, 어제 거의 자정 가까운 시각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이 동시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습니까? 받으면 돌려주고 했는데 결국 표결로 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영장실심사까지 받았는데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됐습니다. 사유하여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같이 구속된 사람 지금 김경전 시의원이죠. 여기 볼까요? 김경전 시의원. 사실 처음에 이 사안이 터진 게 작년이에요. 작년 말. 근데 사안이 터지고 미국으로 갑자기 갑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 안 해놨어 라는 얘기가 이때 있었죠. 미국 가서 휴대전화도 교체하고요. 당당하게 CES도 참석을 하고 이때 또 텔레그램도 다시 탈퇴했다가 재가입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귀국을 했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말부터 올해 초입니다. 벌써 3월이죠. 조현산 변호사님. 아니 사건 발생하고 이건 두 달이 넘어서 거의 3달 가까이 지금 가는 중인 건데 지금 증거인멸 우려 이미 증거인멸한 거 아니야? 우려가 아직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된 주요한 사유는 네. 재판부 입장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사정을 있다 보니까 다른 관계자들한테 관련된 그런 진술을 회유를 하다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거나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재판부의 그런 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사전에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피성 출국을 한 그런 정황도 있는 것이고요. 각종 메신저 내용도 삭제한 정황이 있죠. 추가적으로 어떠한 또 증거 인멸 정황과 행위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증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입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었고 조만간 이제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인멸을 하고자 했던 그런 증거들이 재판부에 현출이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에 대한 혐의도 일정 부분 재판 과정에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늦어도 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 마저 나오고 있죠. 네. 결국 두 사람 동시에 지금 구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럼 끝날 것이냐. 앞으로 아직 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관련해서 네. 아마 경찰이 추가 이 조사가 좀 더 속도를 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좀 전해드립니다. 어떤 소식이냐. 지금 9시가 넘었죠. 코스피가 시작과 동시에 3.44%가 떨어졌다. 5,592.59로 지금 출발을 했다라는 건데 송영근 변호사님, 언제부터 박학다식 하신데 지금 보면 오늘 코스피 전망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코스피가 그동안에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네. 중동 사태는 주식시장 조정의 하나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의 매물 추세를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틀간에 지금 합해서 하락률이 10% 정도 되면은 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아마 대응의 영역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중동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해서 앞서 저희가 뭐 대담 초반에 나눴지만은 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연하게 투자자들이 대처해야 될 그런 지점에 놓여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일단 5,600선에서 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이 시작 9시에 열었는데 지금 3, 4분 만에 벌써 5,600선에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장이 마감될 때까지 어떤 변동폭이 있을지 이란발 이 리스크가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내란 재판부 윤 체포방해 항소심 전 과정 녹화 중계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인 거죠. 내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앞서서 징역 5년이 나왔었죠. 근데 이 관련해서 항소심 오늘 첫 재판 이제 내란 재판부입니다. 일반이 아니라 내란 재판부가 이제 시작이 됐다. 내란 재판부의 첫 재판 오늘 오후 2시인가요? 모두 다 이 녹화해서 중계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